이게 대체 뭐야? 저는 그날 밤 남편 휴대폰을 보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문자 메시지. 형님, 이번 달 돈 감사합니다. 보험금 받는 사람 제 이름으로 바꾸셨다니 감사해요. 돈을 보냈다고요? 보험금 받는 사람을 바꿨다고요? 메모장에는 더 충격적인 게 적혀 있었어요. 미자, 병원비 매달 150만 원. 서준이 아파트 넘겨주기. 여러분, 제 남편은 40년을 함께 산 저한테는 한마디도 없이 시동생한테 매달 돈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며칠 전 남편 장례 끝나고 금고를 열었을 때 우리 집 재산 대부분을 시동생한테 준다는 유언장이 나왔어요. 아파트 4억, 예금 1억 5천, 보험금까지. 우리 애들한테 남는 건 거의 없었어요. 대체 왜요? 왜 남편은 가족을 버리고 시동생한테 재산을 물려준 걸까요? 저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살 정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말을 안 하면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아서 용기를 내봅니다. 제 남편 한기석. 그 사람은 지난달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68이었죠. 병원에 실려갔을 땐 이미 늦었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저녁에 보자던 사람이 그렇게 차갑게 식어서 돌아올 줄 몰랐으니까요. 장례식은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친척들, 친구들, 회사 사람들까지 와서 인사하고 가고 저는 그냥 고개 숙여 인사만 했죠. 큰아들 민수가 장례 절차를 다 맡아서 해줬고요. 딸 지혜는 제 옆에서 계속 울기만 했어요. 근데요, 진짜 충격은 장례 끝나고 나서 시작됐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집으로 돌아온 날 저녁이었어요. 다들 지쳐서 각자 방으로 들어가고 저 혼자 거실에 남아 있었는데 문득 남편 방에 있는 금고가 생각났어요. 거기에 중요한 서류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통장이나 보험 증서, 그런 것들이요. 이제는 정리를 해야 할 때니까요. 금고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어요. 결혼기념일 숫자였거든요. 남편이 그렇게 해놨다고 몇 년 전에 알려줬었죠. 금고 문을 열고 안에 있던 서류들을 하나하나 꺼냈죠. 통장, 보험 증서, 집 문서, 다 예상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제일 안쪽에요. 두꺼운 봉투 하나가 있더라고요. 봉투에는 유언장이라고 손으로 쓴 글씨가 있었어요. 유언장이요? 남편이 유언장을 남겼다고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남편이 죽을 걸 알았던 걸까요? 아니면 미리 준비해 둔 걸까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안에서 나온 서류를 펼쳤죠. 유언공증서 사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도장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유언자 한기석은 본인의 재산을 다음과 같이 나눠준다. 첫 문장은 평범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죠. 1. 안양시 아파트 4억 원 정도 윤서준에게 준다. 윤서준이요? 윤서준이라고요?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윤서준은 남편의 계모 윤미자 씨의 친아들이에요. 남편하고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말하자면 시동생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왜 우리 집 아파트를 그 사람한테 준다는 거예요? 저는 다음 줄을 읽었어요. 2. 예금과 적금 2억 원쯤 중에서 1억 5천만 원 윤서준에게 준다. 3. 보험금 받는 사람 윤서준으로 바꿨음. 4. 남은 재산 안에 정연이와 자식들한테 법으로 정해진 대로 나눠준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아파트 4억, 예금 1억 5천,
보험금까지. 그럼 재산 대부분이 윤서준한테 가는 거잖아요. 우리 애들한테는 뭐가 남는 거예요? 아니, 그것보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건요. 왜요? 왜 남편이 서준이한테 이렇게 많이 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재혼할 때 젊은 시어머니 윤미자 씨가 데리고 들어온 아이였죠. 친어머니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일 뿐이죠. 물론 남편은 그분을 이상하리만큼 잘 모셨어요. 효자였으니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유가 있었던 거죠. 시어머니가 몇 년 전에 중풍으로 쓰러지셨을 때도요. 남편이 병원비 대고 요양원 비용도 다 냈어요. 저도 가끔 병문안 갔었고요. 하지만 윤서준은 달랐어요. 그 사람은 계모의 친아들이긴 하지만 남편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계모의 자식일 뿐이죠. 그런데 왜 남편이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많은 재산을 물려준다는 거예요? 저는 서류를 다시 한번 읽었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닌가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리 읽어도 내용은 똑같았어요. 유언장의 날짜가 1년 전이었어요. 작년 가을이었죠. 1년 전이요? 그때 남편이 유언장을 썼다고요? 저는 그때까지도 전혀 몰랐어요. 남편은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화가 났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40년을 함께 산 아내한테, 자식들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유언장을 남기다니. 이게 말이 돼요? 저는 서류를 움켜쥐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들 민수 방으로 갔죠. 문을 쾅쾅 두드렸어요. 민수야, 나와봐. 어서. 민수가 놀란 얼굴로 문을 열었어요. 저는 유언장 사본을 민수 손에 쥐어줬죠. 이거 봐. 내 아버지가 남긴 거야. 민수는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니 입을 떡 벌렸죠. 민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이게 뭐예요? 작은아버지한테 전부 준다고요? 말도 안 돼요. 아버지가 정신이 있으셨어요? 저도 모르겠다고 아버지는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했죠. 민수가 소리쳤어요. 이건 무효예요, 엄마. 이런 유언장은 인정될 수 없어요. 우리가 법원에 가야 해요. 법원? 네.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닐 때 쓴 거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아니면 누가 억지로 시켰거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도장까지 받았는데 무효라고 할 수 있을까? 도장이 있어도 내용이 말이 안 되면 싸울 수 있어요. 우리가 받을 몫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때 옆방에서 딸 지혜가 나왔어요. 우리 목소리를 듣고 나온 거죠. 지혜도 유언장을 읽더니 눈이 커졌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한테 뭔가 이유가 있으셨겠죠. 민수가 버럭 소리쳤어요. 이유? 무슨 이유? 자식들 놔두고 남한테 재산 주는 게 말이 돼? 오빠, 진정해요. 일단 왜 그러셨는지 알아봐야죠. 저는 두 사람 사이에 껴서 손을 들었어요. 그만해, 둘 다. 일단 진정하자. 지금 싸울 때가 아니야. 민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엄마, 이거 그냥 넘어갈 거예요? 40년 동안 엄마가 뭘 했는데요? 아버지 뒷바라지하고 애들 키우고 집안 지키고. 아니, 그런 거 안 해도 아내 자식한테 재산을 줘야지. 이건 아니죠.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 민수 말이 맞았어요. 저는 40년 동안 이 집을 지켰어요. 남편이 회사 다닐 때 아침마다 밥 차려주고 와이셔츠 다려주고 애들 학교 보내고 동네 수선집 하면서 돈도 벌었어요. 명절 때는 시댁 가서 음식 준비하고 젊은 시어머니 병수발도 들었죠. 근데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1년 전 이럴 걸 준비하다니 배신감과 억울했어요. 지혜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민수도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일단 내일 변호사 알아보고 상담부터 받아봐요. 그리고 서준 씨한테 연락해서 확인해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일단 확인부터 하자고요. 왜 남편이 이런 유언장을 썼는지, 서준이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남편 얼굴이 떠올랐다가, 유언장이 떠올랐다가, 서준이 얼굴이 떠올랐다가, 그러다가 문득 남편 휴대폰이 생각났어요. 남편 폰은 장례식 때 챙겨뒀거든요. 거기에 뭔가 단서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벌떡 일어나서 남편 방으로 갔어요. 책상 서랍을 뒤져서 휴대폰을 꺼냈죠. 충전기에 꽂고 전원을 켰어요. 화면이 켜지고 잠금 화면이 나왔어요. 비밀번호는 남편 생일이었죠. 저는 숫자를 눌렀고 폰이 열렸어요. 먼저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최근 문자들은 대부분 회사 얘기나 광고 문자였어요. 특별한 건 없었죠. 그런데 문자함을 쭉 내리다 보니요. 삭제된 문자함이 눈에 띄었어요. 저는 클릭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제 심장이 멎을 것 같은 내용을 발견했어요. 형님, 이번 달 돈 감사합니다. 어머니 병원비에 잘 쓰겠습니다. 형님, 보험금 받는 사람 제 이름으로 바꾸셨다니 안심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 도장 받는 거 끝났습니다. 약속대로 제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돈을 보냈다고요? 보험금 받는 사람을 바꿨다고요? 약속한 대로 저는 손이 얼어붙었어요. 남편이 서준이한테 돈을 보내고 있었다고요? 그것도 매달이요? 저는 계속 문자를 읽었어요. 날짜를 보니 최근 2년 동안의 기록이었어요. 거의 매달 비슷한 내용의 문자가 와 있었죠. 저는 다음으로 메모장을 열었어요. 남편이 뭔가 적어둔 게 있을까 싶어서요. 메모장을 쭉 내리다가요. 한 메모가 눈에 띄었어요. 미자 병원비 월 150만 원. 서준이 아파트 이름 바꿔주기 준비. 보험금 받는 사람 변경 완료 서준.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대체 뭐야? 정연희 씨는 남편 휴대폰에서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매달 돈을 보낸 것, 보험금 받는 사람을 바꾼 것, 그리고 아파트 이름까지 바꾸려고 준비했다는 것. 대체 남편은 왜 이런 일들을 몰래 했던 걸까요? 그리고 서준이는 정말 단순한 시동생일 뿐일까요? 더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엄마, 이거 말도 안 돼요. 민수가 남편 휴대폰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화면에는 은행 거래 내역이 떠 있었죠. 매달 15일 정확하게 150만 원씩. 2년 동안이요. 2년이면 계산해 보니까 3,600만 원이에요, 엄마. 3,600만 원이요. 저한테는 한마디도 없이 남편이 그 돈을 서준이한테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남편 휴대폰에서 녹음 파일까지 나왔거든요. 재생 버튼을 눌렀을 때요.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준이는 내가 책임져야 해.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 서준이가 남편의 자식이라고요? 저는 남편 휴대폰에서 삭제된 문자들을 발견했어요. 서준이한테 매달 돈을 보냈다는 내용, 보험금 받는 사람을 바꿨다는 내용. 그걸 보고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수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민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굳더니요. 당장 은행에 가자고 했어요. 아버지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해 봐야 한다면서요. 그날 오전 저는 민수랑 함께 은행에 갔어요. 남편 이름으로 된 통장 거래 내역을 최근 2년치 전부 뽑아달라고 했죠. 은행 직원이 서류를 출력해 줬는데요. A사 용지로
여러 장이 나왔어요. 저희는 근처 카페에 앉아서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봤어요. 그리고 발견했어요. 매달 15일 정확하게 150만 원씩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어요. 받는 사람 이름은 윤서준. 2년 동안이요. 24개월이면 민수는 이를 갈았어요. 얼굴이 빨개지더니요. 주먹으로 테이블을 탁 쳤죠. 옆 테이블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볼 정도였어요. 대체 왜요? 왜 아버지가 왜 이러셨을까요? 저도 모르겠다고, 정말 모르겠다고 했어요. 문자에는 어머니 병원비라고 적혀 있긴 했지만요. 그건 말이 안 됐어요. 시어머니는 요양병원에 계시는데요. 그 비용은 한 달에 많아야 200만 원 정도고요. 그것도 남편이 따로 카드로 내고 있었거든요. 그럼 250만 원은 대체 뭐란 말이에요? 민수는 바로 변호사한테 전화했어요. 그날 오후에 상담 약속을 잡았죠. 오후 3시, 저와 민수는 법무법인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박정훈 변호사라고 했죠. 민수가 유언장 사본이랑 은행 거래 내역을 책상 위에 펼쳤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읽더니요. 일단 도장까지 받았으니까 법적으로는 유효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몫은 있대요. 그걸 유류분이라고 부른대요. 아무리 유언장으로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줬어도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몫은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호사가 은행 거래 내역을 보더니요.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만약 이 돈을 그냥 준 거라면요. 상속 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대요. 그럼 우리가 받을 몫도 늘어난다고요. 저는 조금 안도했어요. 적어도 뭔가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거니까요. 민수는 소송 준비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돈이 그냥 준 건지 조사해달라고 했죠. 사무실을 나오면서 민수가 저한테 물었어요. 아버지 휴대폰에 다른 증거는 없냐고요. 혹시 클라우드 백업 같은 거 해놨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 보라고 했어요. 저는 집에 돌아와서 남편 휴대폰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어요. 설정 메뉴를 이것저것 눌러보다가요. 구글 드라이브라는 걸 발견했어요. 클릭해 보니까 자동으로 백업이 되고 있었어요. 사진, 문서, 그리고 녹음 파일들이 저장돼 있었죠. 녹음 파일이요. 남편이 대체 뭘 녹음해뒀을까요? 저는 손이 떨렸어요. 파일을 하나씩 열어봤는데요. 대부분은 회의 녹음이나 메모용 녹음이었어요. 별 내용 없었죠? 그런데 마지막 폴더를 열었을 때요. 개인 중요라는 폴더가 있었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요. 그 폴더를 클릭했어요. 안에는 음성 파일 3개가 들어 있었어요. 날짜는 6개월 전, 8개월 전, 1년 전. 저는 제일 오래된 파일부터 재생했어요. 처음엔 잡음만 들렸어요. 그러다가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 윤미자 씨랑 통화하는 내용이었죠. 남편은 약속한 거 지킬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매달 보내드릴 거라고요. 그리고 서준이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요. 자기가 따로 챙겨줄 거라고 했어요. 거기서 녹음이 끊겼어요. 저는 두 번째 파일을 재생했어요. 이번엔 남편이랑 서준이 대화였어요. 서준이가 고맙다고 어머니 수술비까지 대주셔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형님이랑 피 한 방울도 안 섞였는데 이렇게까지 받아도 되냐고 물었죠.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그래도 넌 우리 가족이라고요. 자기가 챙겨줘야 한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없으면 서준이가 어머니를 챙겨달라고 부탁했어요. 남편은 그러면서 유언장을 써놓겠다고 말했어요. 만약을 대비해서요. 녹음은 거기서 끝났어요.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유언장을 쓰겠다고요? 그것도 서준이한테 재산을 주겠다고요?
이게 남편의 진짜 뜻이었던 거예요? 진심으로 서준이한테 재산을 물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마지막 세 번째 파일을 재생했어요. 손이 덜덜 떨렸지만요. 이게 마지막이니까 끝까지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이번엔 남편 혼잣말이었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목소리였어요. 남편은 말했어요. 연희한테 미안하다고요. 근데 자기는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고요. 미자 씨한테 빚이 있으니까요. 옛날에 자기가 사업을 망했을 때요. 그 빚을 미자 씨 이름으로 돌렸대요. 그것 때문에 미자 씨가 신용불량자가 됐고요. 이제라도 갚아야 한다고요. 그리고 남편은 이렇게 말했어요. 서준이는 내가 책임져야 해.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남편이 방금 뭐라고 했죠? 서준이가 내 자식? 저는 녹음을 다시 재생했어요.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닌가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리 들어도 똑같았어요. 서준이는 내가 책임져야 해. 내 자식이니까. 손에서 폰이 떨어졌어요. 서준이가 남편의 자식이라고요? 그럼 시어머니의 친아들이 아니라 남편이 다른 여자랑 낳은 아이였다는 거예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숨이 막혔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40년이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저 몰래 다른 여자랑 아이까지 낳았다고요? 윤미자 씨는 남편 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이에요. 그럼 남편이 윤미자 씨랑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아니면 윤미자 씨가 재혼하기 전에 만났던 걸까요? 아니에요. 나이를 계산해 보면요. 서준이는 지금 45살이에요. 그럼 서준이가 태어난 건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이죠. 그때는 남편이 23살이었어요. 저랑 결혼하기 2년 전이고요. 그럼 남편은 저랑 결혼하기 전에 윤미자 씨랑 관계를 맺었고요. 아이까지 낳았다는 건가요?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긴 채로요. 윤미자 씨를 계모로 맞아들였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어쩌면 반대일 수도 있어요. 윤미자 씨가 남편 아버지랑 재혼할 때 서준이를 데리고 온 건데요. 사실은 그 아이가 남편 자식이었던 거죠. 시아버지는 그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고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뭐가 진실인지 알 수가 없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남편이 저를 속였다는 것이요. 40년 동안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부짖었어요. 소리를 지르고 또 지르고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민수가 방문을 박차고 들어왔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민수한테 내밀었어요. 들어보라고요. 아버지가 한 말을 들어보라고 했죠. 민수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그리고 얼굴이 새하얘지더니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말도 안 된다고요. 말도 안 된다고 중얼거렸죠. 저는 계속 울었어요. 억울하고 분하고 배신감에 미칠 것 같았어요. 40년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제가 믿었던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때 지혜가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거실에서 우리를 보고는 깜짝 놀랐죠.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서 윤서준이 작은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자식이래. 지혜는 그 말을 듣고 입을 막았어요. 그리고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죠. 우리 셋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요. 그저 울기만 했죠. 며칠 후요. 저희는 가족회의를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거든요. 민수는 DNA 검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확실히 확인해야 한다면서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녹음 파일만으로는 부족했죠.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과학적인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문제는 어떻게 서준이 DNA를 구하느냐는 거였어요. 본인이 허락 안 하면 어렵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서준이가 순순히 DNA 검사에 응할 리가 없잖아요. 민수가 사살탕정을 쓰자고 했죠. 서준이가 사용한 물건요. 예를 들어 커피잔이나 담배꽁초 같은 걸 몰래 구해서 검사하면 된다고 저는 그게 맞는 방법인가 싶었지만요. 다른 도리가 없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남편이 정말로 저를 배신한 건지요. 서준이가 정말로 남편 자식인지 확실히 알아야 했죠. 민수는 사설탐정사무소에 연락했어요. 며칠 안에 구해올 수 있다고 했대요. 지혜는 조용히 앉아서 눈물만 흘렸어요. 그리고 물었죠. 만약에 정말 아버지 자식이 맞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민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법원에 가야 한다고요. 아버지가 우릴 속인 거고 혼의 자식을 숨기고 재산까지 몰래 빼돌린 거라고요. 이건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이라고 했죠. 하지만 지혜는 달랐어요. 그 사람도 아버지 자식이면 권리가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 사람 잘못은 아니지 않냐고 물었죠. 민수는 화를 냈어요. 왜 우리가 피해도 피해지만 엄마를 속이고 엄마가 억울하잖아. 저는 두 사람한테 말했어요. 일단 DNA 검사부터 하자고요. 확실히 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고요. 일주일 후요. 사설 탐정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서준이가 사용한 일회용 컵을 구했다고 했죠. 거기서 DNA를 뽑을 수 있다고요. 민수는 바로 유전자 검사기관에 의뢰했어요. 남편 유품에서 머리카락을 구해서요. 서준이 샘플이랑 같이 보냈죠. 결과는 2주 후에 나온다고 했어요. 저는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남편이 나타나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꿈요. 서준이가 저를 비웃는 꿈, 제가 법정에 서 있는 꿈. 온갖 악몽들이었죠. 낮에는 수선집일을 했지만요. 손에 집중이 안 됐어요. 바늘에 손가락을 찔리기도 하고요. 단추를 잘못 달기도 했죠. 손님들이 괜찮냐고 물어봤지만요. 저는 그냥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민수는 매일 변호사 사무실에 다녔어요. 소송 준비를 하고 있었죠. 지혜는 병원 일을 하면서도요. 틈틈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괜찮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2주가 지났어요. 2주가 아니라 2년 같은 시간이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온 날요. 민수가 봉투를 들고 집에 왔어요. 저와 지혜는 거실에 앉아서 민수를 기다리고 있었죠. 민수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그리고 한숨을 깊이 쉬더니 말했죠. 맞대요. 99.9% 확률로 친자식이 맞대요. 예상은 했지만요. 막상 확인하니까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어요. 서준이는 정말로 남편의 친자식이었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랑 낳은 혼의 자식이었던 거죠. 지혜는 눈물을 흘렸어요. 민수는 이를 악물었죠. 이제 본격적으로 싸워야 해요. 법정에서 이제는 피할 수 없었어요.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고요. 제 권리를 되찾아야 했죠.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어요. 이 싸움이 얼마나 더 힘들어질지를. 정연희 씨는 DNA 검사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어요. 서준이는 남편의 20대에 여자를 임신시켜 낳은 자식니거죠. 4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거짓으로 드러났죠. 서준이와의 본격적인 법정 대결이 시작됩니다. 어머니, 저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서준이는 제 앞에서 태연하게 그렇게 말했어요. 팔짱을 끼고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요. 당신이 무슨 권리로 우리 집 재산을 받아요? 당신은 숨겨진 자식이잖아요. 제가 소리를 질렀지만요. 그 사람 옆에 앉아있던 변호사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죠.
부인,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유언장으로 재산을 주는 건 법으로 보장된 권리예요. 법으로 보장된 권리라고요? 저는 그날이요. 법이 얼마나 차갑고 냉정한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서준이는 미소까지 지었어요. 형님께서 저를 사랑하셨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서준이는 99.9% 확률로 남편의 친자식이 맞았어요. 그 결과를 받아든 날요. 저는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밥도 못 먹고요. 물도 못 마시고요. 그냥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수는 바로 행동에 나섰어요.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DNA 검사 결과를 보냈고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몫을 달라는 소송이랑 유언장이 무효라는 소송도 같이 준비하겠다고 했죠. 변호사는 어렵다고 했어요. 유언장을 무효로 만드는 건 쉽지 않다고요.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제정신아닐 때 유언장을 썼을 가능성, 서준이나 계모 쪽이 억지로 시켰을 가능성을 증명하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민수는 한 가지 더 제안했어요. 서준이를 직접 만나자고요. 대면에서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했죠. 어쩌면 그쪽에서 합의를 제안할 수도 있다면서요. 솔직히 서준이를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얼굴을 보면 남편의 배신이 떠오를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민수 말대로요. 일단 만나서 이야기는 나눠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요. 저희는 서준이를 만났어요. 장소는 시내 한 카페였어요. 카페에 도착했을 때요. 서준이는 이미 와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 정장을 입은 여자가 앉아 있었죠. 민수가 물었어요. 저분은 누구냐고요. 서준이가 대답했어요. 자기 변호사 최도윤이라고요. 변호사요? 서준이가 벌써 변호사를 구했다고요? 저는 그 순간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이 사람은 우리랑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구나. 우리는 자리에 앉았어요. 분위기는 차가웠어요.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죠. 결국 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차분한 목소리로요. 서준 씨, 우리가 DNA 검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의 친자식이라는 걸 확인했어요. 서준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냥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요, 태연하게 대답했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다고요? 형님께서 몇 년 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형님의 친아들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혔어요. 서준이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요? 민수가 다그쳤어요. 그럼 왜 우리한테는 말 안 했어요? 왜 숨기고 있었어요? 형님께서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가족들이 알면 상처받을 거라고요. 상처? 지금 우리가 받는 게 상처가 아니고 뭐예요? 서준이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죠.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형님의 뜻이었으니까요. 민수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게 다예요? 당신은 우리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을요, 우리 가족 몫까지 전부 가져가려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형님께서 유언장으로 남기신 것만 받을 겁니다. 유언장이 전부예요? 당신은 법적으로 상속받을 권리도 없잖아요. 숨겨진 자식은 권리가 없어요. 그때 옆에 앉아있던 변호사 최도윤이 끼어들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죠. 한민수 씨, 잠깐만요. 윤서준 씨는 유언장으로 받는 거지 상속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유언장으로 재산을 주는 건 법으로 보장된 권리예요. 민수가 반박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몫은 침해할 수 없어요. 우리 어머니와 저희 남매는 법적으로 상속받을 사람이에요.
그 최소한의 몫을 달라고 할 권리가 있어요. 물론이죠. 그건 드릴 겁니다. 하지만 계산해 보면 별로 많이 남지 않을 거예요. 최도윤 변호사는 서류 몇 장을 꺼내서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고한기석 씨의 총 재산 중에서 배우자인 정연희 씨가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몫은 약 1억 7천만 원 정도예요. 자녀 두 분은 각각 약 8천만 원 정도고요. 그럼 합쳐서 3억 3천만 원이네요. 나머지는요? 그건 윤서준 씨 몫입니다. 유언장으로 정당하게 받는 거예요. 민수는 이를 갈았어요. 정당하다고요? 숨겨진 자식이 정당하게 재산을 받는다고요? 최도윤 변호사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차갑게 말했죠. 한민수 씨,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법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합니다. 윤서준 씨가 혼외 자식이든 아니든요. 고한기석 씨께서 그분께서 재산을 준다고 유언장에 쓰신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유언장은 도장까지 받은 제대로 된 문서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대로 됐다고요? 우리 가족을 얼마나 배신했는지 알아요? 40년을 함께 산 아내한테요. 재산까지 몰래 넘기려고 했어요.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최도윤 변호사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요.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부인 마음은 이해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뜻을 존중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사람 뜻이 뭔데요? 가족을 버리고 숨겨진 자식한테 재산 주는 게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고인께서 그렇게 원하셨으니까요.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말도 안 돼. 이건 부당해요. 우리 권리를 침해하는 거예요. 부인, 진정하세요. 최소한의 몫은 드릴 겁니다. 법이 정한 대로요. 최소한의 몫? 겨우 그것만 주고 끝이에요? 최도윤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면서 차갑게 말했어요. 그 이상을 원하시면 법정에서 싸우셔야죠. 하지만 이길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유언장은 제대로 작성됐고요.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우리는 유언장이 무효라는 소송도 할 겁니다. 당신들이 억지로 시켰을 가능성을 증명할 거예요. 최도윤 변호사는 비웃듯이 말했어요. 증명하세요.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도장 받을 때 담당자가 본인 확인이랑 정신 상태를 다 체크했거든요. 그리고 고인께서 유언장을 쓰실 당시요. 회사도 다니고 계셨고 건강 상태도 좋으셨어요. 무효 주장은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변호사 말이 맞았거든요. 남편은 유언장을 쓸 당시 멀쩡하셨어요. 무효라고 주장하기엔 증거가 부족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길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걸요.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서준이를 돌아봤어요. 그 사람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었죠. 태연한 얼굴로요. 저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서준 씨,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알아요? 서준이는 잠시 망설이더니요. 조용히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저도 형님의 자식이에요. 아버지도 모르고 자란 거고 이제는 제 권리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권리? 당신한테 무슨 권리가 있어요? 형님께서 주신 권리요. 저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서준이 눈빛은 확고했어요. 이 사람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싸울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민수가 제 팔을 잡았어요. 더 이상 이야기해봤자 소용없다고요. 우리는 카페를 나왔어요. 밖은 추웠어요. 바람이 차갑게 불었죠.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추워서가 아니라요. 분노와 절망 때문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요.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변호사가 말했던 거 기억하세요?
아버지가 서준이한테 보낸 돈을 상속 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요. 그것부터 따져봐야 해요. 아버지가 서준이한테 보낸 돈요. 그거 그냥 준 걸로 인정받으면 상속 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받을 몫도 늘어나죠. 하지만 증명을 해야 한다며. 증거는 있잖아요. 은행 거래 내역, 삭제된 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까지요. 이것들을 다 제출하면 돼요. 민수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도장 받는 절차도 다시 조사해 봐야 해요. 담당자가 정말 제대로 확인했는지요? 혹시 빠뜨린 절차는 없는지요? 담당자는 누구야? 오상욱이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연락해 볼게요. 며칠 후요. 민수는 도장 받는 일을 담당했던 오상욱 씨를 만났어요. 저도 함께 갔죠. 오상욱 씨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사무실에서 우리를 맞이했죠. 민수가 물었어요. 남편 한기석의 유언장 도장 받는 절차에 대해서요. 당시 어떻게 진행됐는지요? 혹시 문제는 없었는지요? 오상욱 씨는 서류를 꺼내서 보여줬어요. 한기석 씨의 유언장 도장은 작년 가을에 받았습니다. 본인 확인, 정신 상태 확인, 서명 확인 모두 제대로 이루어졌어요. 저도 직접 본인과 면담했고요. 정신 상태도 온전하셨습니다. 정말 아무 문제 없었어요? 한기석 씨는 명확한 뜻을 가지고 계셨어요. 유언장 내용도 직접 말씀하셨고요. 서명도 본인이 하셨습니다. 민수가 다그쳤어요. 하지만 유언장 내용이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가족을 놔두고 다른 사람한테 재산을 넘기는 게 정상이에요? 오상욱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이 안 된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이 원하면 누구에게든 재산을 줄 수 있어요. 그게 유언장의 자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받아들여야 해요? 최소한의 몫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 자체를 무효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무너졌어요. 도장 담당자마저도 같은 말을 하네요. 유언장은 제대로 됐다고요. 무효로 만들 수 없다고요. 민수는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혹시 당시에 서준이나 윤미자 씨가 함께 있었나요? 한기석 씨 혼자 오셨어요. 그럼 누가 영향을 미칠 수는 없었겠네요. 본인 의지로 작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무실을 나왔어요. 민수는 좌절한 표정이었죠. 엄마, 이거 진짜 어렵겠어요. 유언장을 무효로 만들 증거가 없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요, 증거가 없어요. 남편은 혼자 사무실에 가서요. 멀쩡한 정신으로 유언장을 썼어요. 누가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니고요. 속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남편이 원했던 거예요. 진심으로 서준이한테 재산을 주고 싶었던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법은 남편 편이고요. 우리는 최소한의 몫만 받고 물러나야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억울하고 열받아서 포기할 수 없어요.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남편 방을 뒤지기로 했어요. 혹시 또 다른 증거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정연희 씨는 서준이와 그의 변호사를 만났지만요. 오히려 더 절망적인 현실을 마주했어요. 법은 차갑고요. 유언장은 제대로 됐어요. 도장 담당자마저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증언했죠. 남편이 남긴 두 번째 유서가 발견되고요. 놀라운 진실이 밝혀집니다. 엄마, 이걸 보세요.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 한 장을 제게 건넸어요. 그건 남편의 손편지였어요. 연희에게 미안해. 나는 평생 당신을 속이고 살았어.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줬으면 해.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 그리고 서준이를 제대로 인정하지 못한 것도 미자 씨를 제대로 책임지지 못한 것도 모두 내 잘못이야.
내가 비겁했어.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요.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하지만 편지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서준아, 내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연희와 아이들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라. 그게 내가 이 재산을 받을 자격을 갖추는 유일한 방법이다. 남편은 서준이한테 명령을 남긴 거였어요. 하지만 서준이는 그 명령을 따를까요? 저희는 도장 담당자 오상욱 씨를 만났지만요. 유 원장은 완벽하게 제대로 된 거였어요. 무효로 만들 방법이 없었죠. 민수는 좌절했어요. 변호사도 어렵다고 했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우리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끝까지 싸워야 했죠. 며칠 후요. 민수는 변호사 박정훈 씨와 함께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받을 최소한의 몫을 달라는 소송과 함께요. 남편이 서준이한테 매달 보낸 돈을 상속 재산에 포함시켜 달라는 자료를 정리했죠. 은행 거래 내역, 삭제된 휴지통의 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 DNA 검사 결과, 모든 증거를 다 모았어요. 박정훈 변호사는 이 자료들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승산이 있다고요. 특히 매달 150만 원씩 2년간 보낸 총 3,600만 원은 명백하게 그냥 준 거로 볼 수 있다고 했죠. 이 돈은 상속 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계산할 때도 유리해져요. 민수가 물었어요. 그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정확한 계산은 해봐야 하지만요. 아마 각자 몇 천만 원씩은 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적어도 뭔가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거니까요. 하지만 박정훈 변호사는 경고했어요. 다만 상대방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최도윤 변호사는 이쪽에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상속 소송 전문이에요. 만만치 않을 겁니다. 민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해야죠. 우리가 물러설 수는 없어요. 소장이 접수됐어요. 우리가 받을 최소한의 몫을 달라는 소송이었죠. 저와 민수, 지의 이름으로 서준이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며칠 후요, 상대방 측에서 답변서가 날아왔어요. 최도윤 변호사가 쓴 거였죠. 답변서 내용은 예상대로였어요. 유 원장은 제대로 됐고요. 최소한의 몫은 줄 의사가 있지만요. 돈을 그냥 줬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들의 논리는 이랬어요. 한기석 씨가 윤서준에게 보낸 돈은 그냥 준 게 아니라 생활비입니다. 윤미자 씨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지원한 것이며요. 이는 도덕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한 것일 뿐, 법적으로 그냥 준 걸로 볼 수 없습니다. 생활비요? 윤미자 씨는 남편의 계모일 뿐이에요. 법적으로 돌봐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생활비라고 주장한다고요? 민수는 화가 났어요.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계모한테 돌봐야 할 의무가 어딨어요? 박정훈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법적으로는 의무가 없어요. 하지만 상대방은 도덕적 의무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윤미자 씨가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 돈이 생활비로 쓰였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박해요? 그냥 줬다는 걸 증명해야죠. 남편분이 윤미자 씨나 서준이한테 대가 없이 준 돈이라는 걸 보여주면 돼요. 녹음 파일에 다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가 직접 서준이 챙겨줄게. 내가 책임질게라고 말했어요. 맞아요. 그걸 증거로 쓸 겁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반박할 거예요. 만만치 않을 겁니다. 첫 번째 재판날이 잡혔어요. 저는 민수, 지혜와 함께 법원에 갔어요. 법정은 생각보다 작고 차가웠어요. 판사가 앉는 높은 자리, 우리가 앉는 자리,
서준이가 앉는 자리, 뒤에 구경하는 사람들이 앉는 자리. 드라마에서 보던 그런 모습이었죠. 저희는 원고석에 앉았고요. 맞은편에는 서준이와 최도윤 변호사가 앉았어요. 서준이는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표정은 무표정이었죠. 긴장한 것 같기도 하고요. 태어난 것 같기도 했어요. 판사가 들어왔고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먼저 우리 쪽 변호사 박정훈 씨가 주장을 펼쳤어요. 재판장님, 원고들은 고인 한기석의 배우자 및 자녀로서 최소한의 몫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고인이 피고 윤서준에게 살아있을 때 준 금액 3,600만 원을 상속 재산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합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그냥 준 거라고 볼 근거가 있습니까? 은행 거래 내역과 고인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삭제 문자 메시지요. 그리고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박정훈 변호사는 증거들을 제출했어요. 판사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이번엔 상대방 차례였어요. 최도윤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피고는 원고들의 최소한의 몸 요청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줬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고인이 윤서준에게 보낸 돈은 그냥 준 게 아니라 생활비입니다. 고인의 계모인 윤미자 씨는 중풍으로 쓰러져 병원비가 필요했고요. 고인은 도덕적 의무감에서 이를 지원한 겁니다. 이는 그냥 준 걸로 볼 수 없습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생활비라면요. 왜 윤미자 씨가 아니라 윤서준 이름으로 보냈습니까? 윤미자 씨의 계좌는 신용불량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인 윤서준 이름으로 보낸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치밀었어요. 신용불량이라고요? 그게 사실이에요? 남편이 녹음해서 말했던 게 맞네요. 남편이 사업을 망했을 때 빚을 윤미자 씨 이름으로 돌렸다고 했잖아요. 판사는 양쪽 주장을 다 듣고는요. 다음에 증인을 부르겠다고 했어요. 도장 담당자 오상욱 씨와 윤미자 씨를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했죠. 재판은 그렇게 끝났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다음 재판이 중요해요. 증인 신문에서 진실을 밝혀내야 해요. 특히 윤미자 씨요. 그분이 직접 증언하면요. 아버지랑 어떤 관계였는지 밝혀질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윤미자 씨가 핵심이에요. 그분이 남편과 어떤 관계였는지요. 서준이가 정말 남편 자식인지 법정에서 다 밝혀져야 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진실이 밝혀지면 남편의 불륜이 세상에 드러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죠. 지혜는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힘드시면 제가 대신. 아니야. 내가 해야 해. 끝까지 봐야지.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진실을 밝히고요. 제 권리를 찾아야 했죠. 그날 밤요. 저는 집에서 남편 방을 다시 뒤지고 있었어요. 혹시 또 다른 증거가 있을까 싶어서요. 책장을 하나하나 살펴보고요. 서랍을 열어보고. 그러다가 책상 맨 아래 서랍 뒤쪽에서 작은 금고를 발견했어요. 또 다른 금고요. 처음 유언장을 발견한 금고와는 다른 거였어요. 이건 제가 모르던 금고였어요. 비밀번호는 혹시 똑같을까요? 저는 결혼기념일 숫자를 눌렀어요. 하지만 열리지 않았죠. 그럼 뭘까요? 저는 여러 숫자를 시도했어요. 남편 생일, 제 생일, 민수 생일, 지혜 생일. 다 안 됐어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났어요. 서준이 생일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준이 생일을 눌렀어요. 그런데 금고가 열렸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금고 안에는 봉투 몇 개와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먼저 사진을 꺼냈죠.
사진은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색이 바랜 걸 보니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았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남편과요. 젊은 윤미자 씨가 있었어요. 그리고 서준이가 있었죠. 세 사람은 웃고 있었어요. 마치 가족 같았죠.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윤미자 씨랑 서준이랑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사진을 간직하고 있었다고요? 저는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죠. 남편의 손글씨였어요. 연희에게, 연희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야. 미안해. 나는 평생 당신을 속이고 살았어.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줬으면 해.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 진심이야. 서준이는 내 자식이야. 내가 23살 때 윤미자와 사귀면서 생긴 아이지. 그때는 젊고 철없었어. 책임질 생각도 없이 미자를 임신시켰고요. 미자는 혼자 아이를 낳았어. 시간이 흐른 뒤 내 아버지가 재혼하시겠다고 하셨어. 상대가 윤미자였어. 나는 충격을 받았지.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어. 그렇게 미자는 내 계모가 됐고 서준이는 내 동생이 된 거야. 아무도 진실을 모르게 됐지. 하지만 나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 서준이를 아들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미자를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돈으로라도 보상하는 것뿐이었어. 사업을 망했을 때 빚을 미자 이름으로 돌린 것도 내 잘못이야. 미자는 그것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됐고 나는 그것마저 제대로 갚지 못했어. 이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건요. 재산을 남기는 것뿐이야. 당신과 아이들한테는 미안해. 하지만 서준이도 내 자식이야. 나는 그 아이를 책임져야 해.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나를 용서하지 못해도 괜찮아.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하지만 서준이는 죄가 없어. 그 아이를 미워하지 말아줘. 사랑해, 연희. 그리고 미안해. 저는 편지를 읽고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남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하지만 그래도 용서가 안 됐어요. 40년이에요. 40년 동안 저를 속이고 산 거예요. 한참을 울다가요. 봉투를 다시 뒤졌어요. 혹시 또 다른 편지가 있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발견했어요. 서준이 앞으로 쓴 편지가 있었어요. 서준아, 내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요. 나는 이미 없을 거야. 미안하다. 나는 평생 너를 아들이라고 부르지 못했어. 그게 내 가장 큰 후회야. 이제 내게 재산을 남겨.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책임이야. 하지만 서준아, 한 가지만 꼭 지켜줘. 연희와 아이들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라. 그게 내가 이 재산을 받을 자격을 갖추는 유일한 방법이다. 너는 죄가 없어. 하지만 연희와 아이들은 상처를 받았어. 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들이 용서할 때까지 기다려라. 사랑한다, 아들아. 저는 그 편지를 보고 손이 떨렸어요. 남편이 서준이한테 명령을 남긴 거예요. 우리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라고요. 그럼 서준이는 이 편지를 봤을까요? 아니면 아직 모르는 걸까요? 저는 편지를 꼭 쥐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연희 씨는 남편이 남긴 두 번째 금고에서 충격적인 편지들을 발견했어요.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었고요. 서준이한테 가족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라는 명령을 남겼어요. 재판장님, 원고는 최종적으로 합의를 제안합니다. 박정훈 변호사가 법정에서 말했을 때 모두가 놀랐어요.
민수는 제 얼굴을 쳐다봤고 지혜는 눈을 크게 떴죠. 합의라고요? 제가 합의를 하겠다고요? 네, 맞아요. 저는 결정했어요. 이 싸움을 끝낼 방법을요. 판사가 물었어요. 합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변호사 없이 제가 직접 말하기로 했죠. 재판장님, 저는 유언장 전부를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만 지켜진다면 유류분만 받고 물러나겠습니다. 조건이 무엇입니까? 윤서준 씨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 그리고 상속받은 재산 중 일부를 신탁기금으로 환원해서 윤미자 씨의 의료비 상환과 장학기금 조성에 사용할 것. 이 두 가지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윤서준도, 최도윤 변호사도, 민수도, 지혜도. 판사가 윤서준을 보며 물었어요. 피고는 이 조건을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까? 윤서준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죄송합니다. 저는 남편이 남긴 두 번째 금고에서 편지들을 발견했어요. 남편이 저한테 쓴 편지, 그리고 윤서준한테 쓴 편지요. 남편은 윤서준에게 명령했어요. 우리 가족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라고요. 그게 재산을 받을 자격을 갖추는 유일한 방법이라고요. 저는 그날 밤 한참을 고민했어요. 이 편지를 법정에 제출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만약 제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윤서준은 압박을 받을 거예요. 남편의 유언을 어기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사과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진심일까요? 강요된 사과를 받아서 제 마음이 풀릴까요?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 편지는 아직 제출하지 않기로요. 대신 윤서준이 스스로 선택하게 만들기로 했죠.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는지 아닌지를요. 며칠 후 두 번째 재판 기일이 왔어요. 이날은 증인 신문이 있는 날이었죠. 저는 민수, 지혜와 함께 법정에 갔습니다. 맞은편에는 윤서준과 최도윤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공증인 오상욱이었어요. 오상욱은 증인석에 앉아서 선서를 했어요. 그리고 판사의 질문에 답했죠. 한기석 씨의 유언 공증 당시 본인의 정신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매우 온전했습니다. 명확한 의사를 가지고 계셨고 유언 내용도 직접 구술하셨습니다. 누군가의 강요나 영향은 없었습니까? 혼자 오셨고 본인 의지로 작성하셨습니다. 우리 쪽 변호사 박정훈이 반대 신문을 했어요. 증인, 유언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가족을 제쳐두고 제3자에게 재산을 주는 게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불합리하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유언자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유언자가 가족에게 상처를 줄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면요? 그것도 유언자의 판단입니다. 저는 절차가 적법한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박정훈 변호사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어요. 공증인을 통해서는 얻을 게 없었죠. 다음 증인은 윤미자 씨였어요. 윤미자 씨는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왔어요. 중풍으로 몸이 불편하셨거든요. 얼굴은 많이 상하셨지만 정신은 멀쩡해 보였어요. 판사가 물었어요. 증인, 고인 한기석과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윤미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한기석 씨의 계모입니다. 그분 아버지와 재혼했죠. 고인이 증인께 돈을 보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병원비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옛날 빚 때문이기도 했고요. 옛날 빚이요? 윤미자 씨는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한기석 씨가 젊었을 때 사업을 했어요.
실패했죠. 그때 빚을 제 명의로 돌렸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됐고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판사가 물었어요. 왜 증인 명의로 빚을 돌렸습니까? 자기 명의로 하면 회사에 피해가 간다고. 저는 거절할 수 없었어요. 왜 거절할 수 없었습니까? 윤미자 씨는 눈물을 흘렸어요. 윤서준이 한기석 아들이니까요. 법정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판사가 다시 물었어요. 윤서준이 한기석의 친자식이라는 뜻입니까? 제가 한기석 씨를 만났을 때 아이를 가졌습니다. 서준이는 한기석 씨의 친아들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졌어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되니까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윤미자 씨는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저는 한기석 씨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한기석은 저를 책임지지 않았어요. 홀로 아이를 낳고 키웠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난 후 한기석 아버지를 만났고 재혼하게 됐어요. 한기석은 알고 있었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죠. 그냥 서준이를 의붓동생처럼 대하셨어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윤미자 씨를 내보냈어요. 다음은 윤서준 본인 신문이었어요. 윤서준이 증인석에 앉았죠. 판사가 물었어요. 피고, 당신은 자신이 한기석의 친자식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윤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5년 전입니다. 형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 후로 형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했습니까? 형님은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셨고 어머니 병원비도 대주셨죠. 유언장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까? 형님께서 유언장을 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재산을 물려주시겠다고요. 원고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습니까? 윤서준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죠.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진심 같지 않았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았죠. 우리 쪽 변호사 박정훈이 반대 신문을 했어요. 피고, 당신은 형님의 친자식이면서도 원고 가족에게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왜입니까? 형님께서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형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숨겼죠. 왜입니까? 말할 기회가 없었어요. 아니면 말하기 싫었던 거 아닙니까? 사실을 숨기고 재산만 챙기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윤서준은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원고 가족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십니까? 윤서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박정훈 변호사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어요. 증인 신문이 끝나고 판사는 다음 기일을 잡았어요. 그때 최종 변론을 하고 판결을 내리겠다고 했죠. 저희는 법정을 나왔어요. 민수는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엄마 봤죠? 저 사람 사과 전혀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한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해요. 저런 사람한테 재산을 넘겨줄 수는 없어요. 지혜는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오빠,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법은 우리 편이 아닌 것 같아요. 민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법이 우리 편이 아니어도 싸워야죠. 이건 원칙의 문제예요. 저는 두 사람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민수는 끝까지 싸우고 싶어 하고 지혜는 지쳐 보였죠. 저도 지쳐 있었어요. 이 싸움이 언제 끝날지, 끝나도 제 마음이 풀릴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죠. 그날 밤 저는 남편이 남긴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저한테 쓴 편지, 윤서준한테 쓴 편지. 남편은 말했어요.
윤서준에게 우리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라고요. 하지만 윤서준은 그러지 않았어요. 법정에서 형식적으로 사과만 했을 뿐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럼 남편의 뜻은 지켜지지 않은 거예요. 윤서준은 자격이 없는 거죠. 저는 결심했어요. 이 편지를 법정에 제출하기로요. 그리고 윤서준에게 선택하게 만들기로 했죠. 진심으로 사과할 건지 아니면 재산을 포기할 건지를요. 마지막 재판 기일이 왔어요. 최종 변론을 하는 날이었죠. 저는 민수, 지혜와 함께 법정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말하기로 했어요. 변호사 없이요.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양측의 최종 변론을 듣겠습니다. 먼저 피고 측부터 하십시오. 최도윤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피고는 유언의 적법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인 한기석 씨는 명확한 의사를 가지고 유언장을 작성하셨고 공증까지 받으셨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유효한 문서입니다. 원고 측이 주장하는 특별 수익에 대해서는 이는 증여가 아니라 부양비로 봐야 합니다. 고인께서 도덕적 의무감에서 윤미자 씨와 윤서준 씨를 도운 것이며 이를 상속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유류분 청구에는 응하되 특별 수익 주장은 기각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최도윤 변호사는 자리에 앉았어요. 이번엔 우리 차례였어요. 하지만 박정훈 변호사가 아니라 제가 일어났습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원고 본인이 직접 하시겠습니까? 재판장님, 제가 직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죠. 재판장님, 그리고 여러분. 저는 40년을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밥을 차려주고 와이셔츠를 다려주고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을 지켰어요. 명절 때는 시댁에 가서 음식을 준비하고 젊은 시어머니 병수발도 들었죠. 하지만 남편은 저를 배신했습니다. 40년 동안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숨기고 그 아이한테 재산까지 몰래 넘기려고 했어요. 법은 이게 적법하다고 말합니다. 유언의 자유라고 하죠. 하지만 저한테는 이게 정의로워 보이지 않아요. 남편이 평생 쌓아온 재산, 그건 저와 함께 만든 거예요. 제가 뒷바라지했기 때문에 남편이 일할 수 있었고 돈을 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재산을 혼외 자식한테 넘긴다? 이게 공평한가요? 판사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깨달았어요. 이 싸움은 끝이 없다는 걸요. 법정에서 이기든 지든 제 마음의 상처는 아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합의를 제안하려고요. 민수가 놀라서 저를 쳐다봤어요. 지혜도 눈이 커졌죠. 저는 가방에서 남편의 편지를 꺼냈어요. 그리고 판사께 제출했죠. 재판장님, 이건 남편이 남긴 편지입니다. 저한테 쓴 편지, 그리고 윤서준 씨한테 쓴 편지요. 판사는 편지를 받아서 읽었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윤서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윤서준 씨, 이 편지 봤어요? 남편은 당신한테 명령했어요. 우리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라고요. 윤서준은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러지 않았어요. 법정에서 형식적으로 사과만 했을 뿐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저는 유류분만 받고 물러나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첫째,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 우리 가족 앞에서 그리고 이 법정에서요. 둘째, 상속받은 재산 중 일부를 신탁기금으로 환원할 것.
그 돈으로 윤미자 씨의 의료비를 상환하고 장학기금을 조성할 것. 남편이 진짜 원했던 게 가족을 위한 거였다면 이렇게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 두 가지 조건만 지켜진다면 저는 더 이상 싸우지 않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윤서준을 보며 물었어요. 피고, 원고의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서준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옆에 앉은 최도윤 변호사가 뭔가 속삭였지만 윤서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윤서준은 저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윤서준은 무릎을 꿇었어요. 법정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요. 제가 형님의 자식이라는 걸 알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말해야 하나, 숨겨야 하나. 형님은 비밀로 하라고 하셨지만 그게 옳은 건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형님이 돌아가시고 유언장을 받게 됐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이렇게 많은 재산을 받아도 되는 건가? 아버지의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저도 피해자라고 생각했어요. 법이 제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으로 대응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게 제 잘못이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상처를 줬어요. 제 존재 자체가 상처였을 거예요.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사과드리고 신탁 기금도 만들겠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이번에는 진심처럼 느껴졌어요. 민수는 고개를 돌렸어요.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은 것 같았죠. 하지만 지혜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판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양측이 합의에 이르렀으니 조정 절차로 넘어가겠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시고 다음 주에 최종 확인 기일을 잡겠습니다. 그렇게 소송은 끝났어요. 합의서에는 이렇게 적혔어요. 정년이 한민수, 한지혜는 법정 유류분을 보장받는다. 윤서준은 상속받은 재산 중 1억 원을 신탁 기금으로 환원하여 윤미자의 의료비, 상환 및 장학 기금으로 사용한다. 윤서준은 원고 가족 앞에서 공식 사과문을 낭독한다. 마지막 기일에 윤서준은 다시 한번 저희 앞에 섰어요. 그리고 준비한 사과문을 읽었죠. 정년이 한민수 한지의 저는 평생 여러분께 빚을 졌습니다. 제 존재가 여러분께 상처를 드렸고 가족을 무너뜨렸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제가 받은 재산을 올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형님께서 진짜 원하셨던 것, 가족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윤서준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하고 무거운 감정을 느꼈어요. 40년의 배신에 대한 속 시원한 복수는 아니었지만 최소한의 정의는 얻었다는 씁쓸한 안도감이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굳은 얼굴이었지만 지혜는 윤서준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민수가 물었어요. 엄마, 정말 이게 맞아요? 우리가 더 싸울 수도 있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수야, 법은 정의의 최소일 뿐이야. 완벽한 정의를 주지는 못해. 이 싸움이 계속된다고 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40년을 되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결말을 택한 거야. 평생 증오만 하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 지혜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말이 맞아요, 오빠. 우리 이제 이 짐을 내려놓을 때가 됐어요.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제사상에 올려둔 사진이었죠. 저는 남편을 보며 나지막이 말을 걸었어요. 한기석 씨, 당신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40년을 나를 속이고 다른 여자랑 아이까지 낳고 나는 아직도 당신을 평생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이 남긴 편지를 다시 꺼내 들었어요. 당신이 마지막에 남긴 이 글,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라. 당신도 알았던 거죠. 당신이 우리에게 준 상처가 얼마나 큰지. 당신은 평생 비겁했지만 마지막 순간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는 하려 했던 거겠죠. 오늘 윤서준이 법정에서 당신의 뜻대로 했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당신에 대한 증오가 사라지지는 않더군요. 저는 눈물을 닦고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당신은 참 비겁했어요. 살아생전에 직접 사과할 용기는 없었지만 죽어서라도 이 복잡한 짐을 덜고 싶었겠지.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아요. 하지만 증오도 오늘까지만 할게요. 당신을 미워하는 데 쓰는 에너지를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쓰려고요. 이것이 40년 결혼 생활의 파국에서 내가 선택한 마지막 생존 방식입니다. 저는 사진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몇 달 후 윤서준이 약속대로 신탁 기금을 만들었어요. 1억 원을 출연해서 윤미자 씨의 의료비 상환과 함께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장학 기금을 조성했죠. 윤서준은 저에게 출범식에 와주실 수 있냐고 조심스럽게 연락했어요.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지혜야, 나 대신 다녀와. 나는 아직 그 사람들을 볼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민수도 저도 여전히 윤서준이 불편했습니다. 지혜가 대신 참석해 남편의 마지막 책임이 현실화되는 것을 확인했죠. 출범식이 끝난 후 윤서준이 저에게 따로 연락해 왔습니다. 기금은 잘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생 관리하며 아버지의 뜻을 지키겠습니다. 저는 딱 한마디로 답했습니다. 그게 당신이 받은 재산의 유일한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화해는 없었습니다. 단지 각자의 자리에서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며 살아가기로 한 차가운 현실과의 합의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동네 수선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0년의 결혼 생활은 끝났고 남편이 남긴 상처는 여전히 아픕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아침 다시 일어섭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은 따뜻했지만 제 마음속의 무게는 그대로였습니다. 한기석 씨, 당신의 삶은 끝났지만 당신이 남긴 이 복잡한 현실은 아직 우리 삶에 고스란히 남아있네요.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얻은 것은 완전한 정의가 아닌 지독한 현실과의 타협이었습니다. 당신이라면 40년의 배신과 상처를 안고 이처럼 차가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법은 정의의 최소일 뿐 인간적인 고통에 대한 완벽한 해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과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충격적인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